제10주차 강의에서는 청일전쟁과 함께 근대 한국 정치 외교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1904년부터 5년까지의 러일전쟁과 이후 전개된 근대 한국 정치 외교의 내용과 그 의의를 설명하려 합니다. 먼저 러일전쟁에 관해서는 1904년부터 1905년간 중국 만주와 한국의 지배권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이 벌인 제국주의 전쟁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전쟁의 배경과 경과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일전쟁의 배경에 대해서는 청일전쟁 이후 체결된 하관조약, 일명 시모노세키 강화조약이라고 하죠. 하관조약의 내용 중 특히 요동반도 활용에 반발한 러시아를 중심으로 프랑스, 독일이 참여한 삼국 간섭의 발생, 이에 대한 일본의 일시적 후퇴와 러시아의 만주 및 한국에 대한 영향력 강화 과정의 진행, 또 이러한 러시아의 침략 의도에 대해 동맹 외교의 필요성을 인식한 일본과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지닌 영국이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설정한 1902년의 영일동맹의 체결,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러시아와 프랑스의 공동성명 발표, 이후 러시아의 강경파에 의한 만주 및 한반도 침략 의도에 대한 일본 온건파의 만한교환론 타진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 그 만한교환론이라고 하는 것은 만주와 한반도를 교환하자는 것이죠. 즉 만주의 지배권은 러시아가, 한반도의 지배권은 일본이 갖게 되는 그 만한교환론은 일본 온건파가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러시아가 최종 거부하고 일본 정부 내 강경파가 개전 결정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려 합니다. 특히 전쟁의 배경과 관련해서 영일동맹의 내용이 이후 러일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였다는 점에서 첫째, 영국과 일본 양국은 한국과 청나라 양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영국은 청나라에, 일본은 한국에 각각 특수한 이익을 갖고 있으므로 제3국으로부터 그 이익이 침해될 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둘째, 영국과 일본 양국 중 한 나라가 전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3국과 전쟁을 시작할 때는 동맹국은 중립을 지킨다. 셋째, 위의 경우에서 제3국 혹은 여러 나라들이 영국이나 일본에 대해 전쟁을 진행할 경우 동맹국은 참전하여 공동작전을 펴고 강화, 즉 평화협상이나 종전협상도 양국의 합의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는 영일동맹의 내용이 지닌 실질적 의미에 대해서 강의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러일전쟁의 경과 부분에서는 요동반도와 만주 그리고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모두 일본이 승리하였고 특히 러시아 발틱 함대와의 마지막 대마도 해전에서도 일본이 승리하였으나 일본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전비 사용 등으로 인해서 전쟁을 지속할 여력이 없었고 러시아의 경우에도 러시아 혁명 등 국내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양측이 모두 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려 합니다. 이러한 배경과 경과에 이어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요인으로 첫째, 삼국 간섭 이후 꾸준히 준비해온 군사력, 둘째, 러시아 군부의 일본 군사력 경시, 셋째, 영일동맹의 성과로서 영국과 미국 등 열강의 일본 지지 등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특히 1904년 4월부터 1905년 5월 사이에 영국과 미국이 4차례에 걸쳐서 일본에 제공한 총 4억 1천만 달러의 차관 중 약 40%가 일본의 전비로 충당되었다는 점. 두 번째로 엄정 중립을 선언하였음에도 결국 러시아에 대한 제3국의 석탄 공급 그리고 원조 제공을 적극 저지하는 지원을 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당시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독일과 프랑스가
만일 삼국 간섭 당시처럼 일본에 간섭할 경우 즉각 일본 편에 가담하겠다고 공언하는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언급은 거의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등 영국과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는 점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러일 전쟁은 전쟁 당사국이 아닌 제3국, 즉 만주 및 한반도에서 전쟁을 수행했다는 것, 그리고 일본이 계속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초기부터 강화 외교가 진행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도 언급할 생각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 장기전을 수행할 능력이 러시아에 비해서 부족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실리를 획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고, 러시아의 경우 역시 국내 체제적 불안정성 때문에 전쟁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기타 열강들의 경우에도 전쟁의 결과를 자국의 이익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크게 확전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명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배경하에서 전개된 협상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는 일본의 외교 노력으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해서 결국 1905년 9월 5일 포스머스 강화 조약 Treaty of Peace Between Japan and Russia 또는 The Treaty of Portsmouth라고 하죠. 포스머스 강화 조약이 체결되었고, 그 주요 내용은 러시아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우월권 및 보호권을 승인한다. 둘째, 러시아는 만주에서 철병하고 청나라의 영토 보존과 문호 개방을 승인한다. 셋째, 러시아는 중국 관동주 조차권과 장춘 여순간 철도의 소유 및 운영권을 청나라의 동의를 얻어 일본에 양도한다. 네 번째, 러시아는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을 일본에 양도한다는 것으로 일본에게 아주 전적으로 유리한 것이었음도 밝히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러일 전쟁의 의의로서는 첫째, 일본의 경우 대륙 진출 및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확고하게 인정받는 계기가 된 동시에 이후 한국의 식민지화와 중국의 반식민지화가 진행되는 계기가 되었고, 두 번째,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저지하는 기본적인 목적이 달성되었으며, 세 번째, 러시아의 경우 러일 전쟁의 패배로 내부 모순이 더욱 격화되었고, 네 번째, 일본 승리의 결과가 결국 아시아 제국가들의 민족주의를 고조시킴으로써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서구 열강의 침략에 대한 민족주의적 저항의식이 고조되었다는 점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러일 전쟁에 이어 제10주차에서는 1905년 일본에 의한 외교권 박탈, 1910년에 국권 상실, 이후 36년간 일본 식민지 지배로 이어지는 한민족 순환기 하에서 진행된 다양한 형태의 애국계몽 운동과 식민지 독립운동의 내용과 그 의의에 대해서 강의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지 상태를 벗어나 광복을 이루는 내적 동력이 과연 무엇이었나 라는 것을 제시하려 합니다. 먼저 애국계몽 운동에 대해서는 1905년부터 1910년 사이에 전개된 개화자강 세력, 즉 애국계몽 운동가와 애국계몽 단체를 중심으로 대중, 즉 민중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국권회복운동이라고 규정하고, 그 배경에는 일본에 의한 대한국 주권 침탈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다른 열강에 의존하지 않고 한민족 스스로의 힘과 역량을 키워서
자주 독립과 국가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일반 지식인과 대중들의 각성이 있었음을 설명하려 합니다. 다음으로 애국계몽 운동이 전개한 주요 운동 내용을 첫째, 신교육을 통한 구국운동, 둘째, 언론을 통한 계몽운동, 셋째, 민족산업진흥을 통한 자강운동, 넷째, 일본에 대한 국가 채무를 갚아 독립을 이루자는 국채보상운동, 다섯 번째, 애국심 고취와 민족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신문화 및 신문학 운동, 여섯 번째, 민족성의 고취를 위한 국학진흥운동, 일곱 번째, 종교계가 결집한 민족 종교 창건운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무장투쟁을 위한 기초로서 해외 독립군 기지 창설 운동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려 합니다. 구체적으로 신교육을 통한 구국운동에 대해서는 애국계몽 운동가들 및 대한자강회, 신민회 등을 중심으로 한 학교 설립과 의무교육제도 실시 운동 및 전국 3천여 개의 학교 설립 그리고 교사 양성을 통한 근대교육 실시에 대해서 강의할 것입니다. 언론을 통한 계몽운동에 대해서는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만세보, 대한민보, 공립신문 등의 신문, 그리고 소년 등을 비롯한 잡지, 그리고 학회부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언론 대중 계몽 운동이 전개되었음을 설명하려 합니다. 다음으로 민족산업진흥운동에 관해서는 각종 근대적 회사 설립과 한국인 상공회의소 및 경제연구단체와 실업장려단체들의 자발적 민족자본 확보 활동을 소개하는 한편 국채보상운동에 관해서는 일본이 한국을 종속시키기 위해 제공해준 정치차관 1,300만 원을 국민이 담배를 끊어 절약한 돈으로 상환해 버리자는 운동이 여러 언론기관의 지원과 국민의 호응으로 전국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부녀자들은 비녀와 가락지를 내놓았고 심지어 머리털을 잘라서 팔아서 이에 호응하려는 여학생들도 다수 나오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근대적 신소설과 창가 중심의 신문화 및 신문학 운동과 함께 신채호, 박은식, 장지연, 주시경, 최강옥, 유길준, 지석영 중심의 국화운동의 의의, 국권회복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천도교, 황성기독교 청년회, 대동교, 단군교 등의 민족종교의 창건과 활동이 가진 역사적 의미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애국계몽 운동을 주도한 개화자강파의 무장투쟁을 위한 무력 양성운동으로서 신민회가 주체가 되어서 제1단계 독립군 기지의 건설, 제2단계 최적의 독립군 기지 선정 및 이주, 제3단계 신한민촌 건설, 제4단계 민단 조직과 사관생도의 양성, 제5단계 현대적 독립군 편성, 그리고 제6단계 독립전쟁 수행 등 단계적 독립투쟁 전략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노력했던 해외 독립군 기지 창설 운동에 대해서도 자세히 강의할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강의에서는 애국계몽 운동의 의의로서 먼저 한말 애국계몽 운동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절대적 위기 상황에서 이전 개혁운동이 가진 대중동원과 조직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사회 전체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민족적 자긍심과 독립, 그리고
국가 발전을 이룩하려고 했던 자발적인 변혁운동이라는 의의를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신교육을 통한 구국운동은 국민교육과 의무교육, 전국적인 학교 설립과 교원 양성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계몽운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후 식민지 시대 국권회복운동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으며, 언론 계몽운동은 언론을 통한 민족의식 고취는 물론 일본에 대한 무장 저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식민지 시대 저항의식 고취의 토대로 작용하였음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실업구국운동과 국채보상운동은 사회 각 분야의 구성원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형태로서 한민족의 통합에 기여했고, 신문화 및 신문학운동, 국학운동, 민족종교운동은 민족적 자긍심 고취와 한민족의 역사의식 고취 및 민족적 단결에 기여하여 식민지 시대 한민족의 저항의식을 지속시켰다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독립군 기지 창건운동은 1919년 3.1운동과 그 이후 독립군 무장투쟁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지 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내적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도 설명할 생각입니다. 제17차 강의에서는 애국계몽운동에 이어서 식민지 시기, 즉 1910년대부터 광복이 이루어진 1940년대까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된 한민족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시기별로 나누어 운동의 내용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먼저 시기별 구분에 있어서 1910년대에는 국내적으로는 비밀결사 조직에 의한 독립운동이 진행되는 한편, 중국의 만주와 연해주 등 해외에서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는 기간임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1919년 발생한 3.1운동을 계기로 해외 여러 지역의 임시정부들에 대한 통합운동이 일어나서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활동의 결과로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1920년대는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로 독립운동이 분화되었어요. 1920년대에 한국 사회에 사회주의가 전파됨으로써 당시의 독립운동이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 그리고 민족주의 계열 독립운동으로 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분화되어 전개된 시기로서 국내적으로는 1926년의 67만세운동, 1927년에 신간회 결성, 1929년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 등이 일어났고, 해외에서는 홍범도, 김좌진 등의 무장 독립투쟁이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1930년대에는 조선어학회 중심의 민족문화 수호운동이 전개되는 한편, 해외에서는 김구, 이봉창, 윤봉길,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김구 선생 이렇게 많이 부르고요. 또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그 의로운 일들을 했던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해외에서는 이러한 김구, 이봉창, 윤봉길 등 한인 애국단 소속 분들의 활동이 두드러졌고, 만주를 비롯한 중국 내에서의 무장투쟁이 지속되었음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940년대에는 광복을 앞둔 시점에서 광복을 준비하는, 이제 40년대에 들어서면 일본의 패망이 눈에 보이고 그다음에 전쟁의 종결이 다가왔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40년대 들어서는 다양한 단체와 다양한 인물들이
광복을 앞둔 시점에서 광복을 준비하는 그런 활동들이 다양하게 전개되었음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191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전개된 문학계, 역사학계, 그리고 예술계, 특히 연극 영화계의 활동 및 특히 1920년대 두드러졌던 농민운동, 그리고 노동운동, 그리고 소년 및 여성운동, 여성의 해방이라든가 그다음에 청소년의 권리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소년 및 여성운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던 학생운동 등의 의미에 대해서도 강의의 내용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제10주차 강의의 마지막 종합정리 부분에서는 근대 한국 정치와 외교의 특징을 혼돈과 새로운 기회의 모색의 과정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즉, 문호개방 이후에 한국이 직면한 혼란은 비록 일제 식민지 시기까지 이어졌지만 그런 과정에서 그러한 혼란을 극복하고 자강과 독립을 이루려는 기회와 노력이 꾸준히 있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1876년에 조일수호 조교를 시작으로 해서 근대에 대한 개념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사건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비록 혼란과 좌절과 서구 열강의 침략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면면이 자강과 독립 그리고 부국 강병을 이루고자 했던 그럼으로써 한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했던 노력들도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쩌면 1876년에 조일수 조교의 체결 자체가 하나의 혼란의 근원이었지만 또 다른 기회의 근원이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혼돈과 새로운 기회의 모색이라는 측면으로 종합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유념하면서 종합정리 부분에서는 근대 한국의 정치와 외교 과목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개관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근대 한국의 정치와 외교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함께 그것이 현대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늘 이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근대 시기의 한국의 정치와 외교는 일정 부분 또는 상당 부분 현대 한국 정치의 외교에 미친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비록 강의의 주제는 근대 시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늘 근대의 한국의 정치와 외교와 현대 한국의 정치와 외교를 연결시켜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깊이 있게 한국을 이해하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주차 강의에서는 근대 한국의 정치와 외교 과목 전반에 걸친 설명을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강의의 전체적인 흐름과 그다음에 세부 구성을 폭넓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주로 집중하였습니다. 1주차부터 여러분들한테 많은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다소 혼란스럽고 힘들다는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으나 사실 1주차 강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강의가 계속되는 과정에서도 항상 1주차 강의 내용을 다시 보고 또는 다시 검토하면서 함께 공부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2주차부터 진행할 모든 내용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의 폭이 넓혀지리라 생각합니다. 제2주차 강의는 문호개방 직전 한국의 정치와 전통적 대외관계의 특징입니다. 구체적으로 근대 이전 한국의 전통적 동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그리고 문호개방 직전의 한국, 당시 이름은 조선이죠. 한국의 대내 정책,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2주차 강의부터도 여러분들이 더 집중해서 1주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주차 강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2주차 강의를 잘 들어주시면 더욱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